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남편 태우가 예약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패밀리룸.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태우의 누나 부부, 그리고 우리 셋나, 태우, 민준이가 모였다. 식탁은 화려했지만 공기는 처음부터 무거웠다. 시어머니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너는 우리 태우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아.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주변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했다. 출신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기본 예의도 모르고. 이런 여자가 어떻게 김씨 집안 며느리 노릇을 해. 태우는 스테이크를 자르는 손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숙였다. 누나는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를 거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요즘 시대의 저런 스타일은 좀...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제일 좋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태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민준아, 어른 말씀에 끼지 마.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고.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재웠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엄마, 울지 마.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부터 무언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깨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태우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잠긴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 오늘도 늦지 마. 기다릴게. 지연. 이름을 알았다. 태우의 회사 후배 김지연.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다고 소문난 여자.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 후로 나는 관찰자가 되었다. 태우가 늦게 들어오는 날, 옷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다. 지연과의 메시지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나는 태우가 샤워하는 틈을 타서 그의 클라우드 계정을 열었다. 사진이 있었다. 호텔 복도에서 손잡고 있는 두 사람. 지연이 태우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다. 날짜는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 날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그 모욕이 단순한 감정 발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아니,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장려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민준이가 학교에 간 오후였다. 수진아, 나랑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태우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 회사도 바쁘고 남자란 원래 그래? 이해해줘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녀는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지연이 그 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착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손자도 더 낳을 수 있고.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계획된 교체였다. 나는 더 이상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버려질 물건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전문, 여성 의뢰인 비율이 높은 곳으로. 첫 상담에서 변호사는 물었다.
외도 증거는 있나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과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법원에서 외도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나는 물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태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더 잘 웃었다. 더 잘 챙겼다. 저녁마다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민준이와 함께 기다렸다. 지연은 점점 대담해졌다. 어느 날 태우의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다. 강남 호텔 스위트룸, 2인 조식 포함. 날짜는 민준이 생일 파티 다음 날이었다. 나는 그 영수증을 스캔해서 변호사에게 보냈다. 추가 증거라고. 시어머니는 더 자주 연락했다. 수진아, 요즘 태우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너도 좀 노력한 모양이네. 나는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계산이 끝나가고 있었다. 태우의 회사 주식, 부동산, 보험, 모든 자산 목록을 정리했다. 결혼 후 내가 번 돈도 있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1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 태우는 그걸 용돈이라고 불렀지만 통장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상대 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공론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김씨 집안의 체면, 그게 바로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 민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좋아했다. 가끔 태우가 늦게 들어오면 아빠 오늘도 피곤해? 라고 물었다. 나는 회사 일이 많아서 라고 대답했다. 밤마다 거울을 보았다. 눈이 변해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었다. 이제 중요한 건 미래였다. 태우가 어느 날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착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그는 만족한 듯 웃었다. 바보같이.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받았다. 이혼 소장, 재산 분할 청구, 양육권 지정 신청. 모든 게 완벽했다. 태우가 출근한 아침, 나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택배 기사 복장을 한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태우의 회사로, 시어머니 댁으로, 그리고 지연의 집으로 각각 소장을 전달했다. 오후에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민준이 생각은 해봤어. 민준이 생각해서 하는 거야?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너 미쳤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미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태우가 잘못했으면 용서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용서가 아니라 교체였다는 거?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지연 씨한테도 소장 갔을 거예요. 위자료 청구도 같이.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늙어 보였다. 태우는 그날 밤늦게 들어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합의하자. 제발 회사에서도 난리야?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제 늦었어. 알고 있었다. 태우의 회사, 아버지가 물려준 중견 건설사, 최근 대형 공사에서 하청업체에 뇌물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그 자료도 가지고 있었다. 태우가 술김에 털어놓은 이야기, 녹음까지. 아직 꺼낼 카드는 많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언론은 김씨 집안의 이혼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재벌2세 외도 아내의 충격적인 반격 같은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태우 측 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했다. 재산의 40%와 양육권 포기를 조건으로. 나는 거절했다. 증거를 하나씩 제출할 때마다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호텔 영수증, 메시지, 사진, 그리고 결정타 지연이 임신 8주라는 진단서. 지연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다. 나는 이제 아빠랑 엄마는 따로 살아라고 대답했다. 아이는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재산 분할 60%를 나에게, 양육권도 나에게 줬다. 태우는 회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승소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됐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크리스마스 만찬 자리, 시어머니의 독설,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깨진 무언가. 태우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 수진아, 나 완전히 망했어. 나는 대답했다. 알아. 민준이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어?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차가웠다. 이제 나는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민준이와 단둘이 산다. 재산은 충분하고 일도 다시 시작했다. 번역가로서의 경력은 여전히 유효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 한 번 연락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태우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다. 회사도 정리되고 빚만 남았다. 지연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민준이는 가끔 아빠를 그리워한다. 나는 주말마다 태우와의 면회를 허락했다. 아이를 위해서였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지금 행복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정의를 찾았는가? 아니면 그냥 복수를 끝냈을 뿐인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차갑고 아름다웠다. 나는 여전히 그 크리스마스 밤을 기억한다. 시어머니의 모욕, 민준이의 한마디, 그리고 그 후로 시작된 모든 것.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나였다.